향후 수업 관련해서 저희가 다음 주 이틀 현재 설정으로 인해서 휴강을 할 거고 관련해서 제가 동영상 링크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이 클러스터링과 관련해서 클러스터링 코딩 부분 그리고 그다음 앙상블을 배울 건데 그 앙상블의 이론 부분 그 두 가지를 제가 올릴 테니까 네 그것을 온라인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링크를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해야 되는 게, 네, 기말 프로젝트는 마지막, 저희가 아마 기말고사가 마지막 날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마 기말고사 이때쯤, 날이 종강으로 알고 있는데, 체크해 볼게요. 네, 제가 알기로 이때 14일 날 종강을 하는 거라서, 종강하는 그때 바로 기말고사를 간단히, 지난번처럼 간단히 볼 거고, 기말고사는 이때고 그러면은 7일, 9일 이때는 여러분들이 발표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PPT를 사용해서 비대면으로 그냥 다 온라인으로 만날 거고요. 그래서 이때도 수업은 없고 그래서 개인당 개인이 적당한 자유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개인당 한 10분 정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 필요한 내용을 활용해서 예측 모형을 설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명이기 때문에 한 15분씩 하면 조금 넘을 것 같아서 이틀에 6월 7일하고 아마 9일 할 것 같아서 이게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7일, 9일 이틀에 걸쳐서 할 거고 일단 여러분들 제출은 7일까지 제가 나중에 제출란을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과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뭐 캐글이라든지 그런 데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설계를 해가지고 뭐 클래시피케이션도 배웠고 리그레션도 배웠고 오늘도 클러스터링 배울 거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유의미한 해석이 있는지 그리고 이 모델을 왜 사용했고 왜 이렇게 해석 파라미터를 설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주요 포인트로 해가지고 준비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리그레션도 배웠고 클래시피케이션도 배웠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인 클러스터링과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클러스터링이고 제가 지난번에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K-빈즈 이런 거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 총 한 4개 정도와 관련돼서 오늘은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러면 일단 먼저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클러스터링이란 뭔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은 분집화라고 하고 이거는 우리가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떤 라벨을 가지고 있어서 그 라벨을 예측하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라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데이터에 비슷한 애들끼리 묶거나 비슷한 애들끼리 분집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분집화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렇게 분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애들끼리 너희끼리 비슷하구나, 너희들끼리 비슷하구나, 너희들끼리 비슷하구나라고 해가지고 분집을 만드는 것이 클러스터링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한 분집 안의 데이터는 매우 비슷하고 그랬겠죠. 왜냐하면 같은 분집 애들은 비슷해야 되니까 분집끼리는 비슷하고 다른 분집끼리는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엔 이 클러스터링의 가장 큰 목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좀 이 분류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분류도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들이 어떤 라벨을 속하는지 예측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분집화 알고리즘은 비지도 학습이다. 그래서 이 정해진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좀 평가하는데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예전에 예시를 통해서 그냥 디지도 학습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형태로 K-민즈를 보았는데 K-민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프로토타입 베이스드 클러스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클러스터가 내부의 점들이나 아니면 평균 같은 걔네들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을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K-민즈면은 K는 보통 개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얘를 3개로 나눌지 4개로 나눌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그것을 돌리는 사용자가 직접 K 개수를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집화를 진행하는 게 K-빈즈에서 그래서 K-빈즈입니다. 그래서 K는 3이면 이렇게 되겠죠. K는 4면 또 적당하게 얘가 4개로 나눠지고 K는 5 이러면 적당히 얘네들이 5개로 나눠지는 그런 것들이 K-민즈라고 볼 수 있고요. 또 K-민즈는 초기 센트로이드를 어디에 위치시키는지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알고리즘을 한번 보면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은 이 1, 2, 3번의 과정인데 우리가 데이터들을 해서 임의로 중앙점을 뽑은 다음에 이니셜 클러스터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샘플을 가까운 애들로 할당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움직이지 않는 지점이 오거나 아니면은 사용자가 500번까지 돌려라고 해서 500번이라는 그런 수치가 되면은 거기서 멈추는 것을 K-민즈 클러스터링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들이 있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랜덤한 2점을 찍는다 그랬죠. 랜덤하게 2점을 그냥 찍어요. 뭐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랜덤하게 2점을 찍고 그러면은 이 초록색 점과 가까운 애들은 초록색, 빨간색과 가까운 애들은 빨간색으로 이 영역을 나눕니다. 나눌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는 이 초록색 애들끼리의 중심점을 다시 구해요. 이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모든 x축 평균, y축 평균을 구하면 새로운 점을 구하게 되죠. 여기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 바뀐 중앙 점들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할당을 하고 다시 한번 평균을 구하고 다시 한번 할당을 하고 다시 한번 평균을 구하고 라고 하면 어느 순간 움직이지 않는 점이 나올 테고 그 점이 바로 K-민즈 알고리즘에 수렴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쉬운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K-민즈는. 근데 K-민즈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알고리즘 하나하나 배울 때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의 의미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K-민즈 클러스터링에는 어떠한 파라미터가 있을지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K-민즈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간의 거리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으로 작용하죠. 왜냐? 우리가 어떤 센트로이드를 잡았을 때 어떤 센트로이드에 속할지를 보는 것들은 거리가 굉장히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네, 이거를 볼 수가 없네요. 어떻게 지키는지. 네, 그래서 비디오 보이나요 혹시? 휴대폰을 쓰려고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잠깐 시간해 보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 K민즈의 데이터가 이런 형태로 있다고 네, 이런 식으로 점들도 있고 이렇게 또 점들도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처음에 두 개의 센터 지점을 찍어야 된다. 랜덤하게. 그래서 랜덤하게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개를 찍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겠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랑 관련된 애들은 이만큼은 동그라미, 이만큼은 우리가 얘랑 가까운 애들은 X,
동그라미 이렇게 우리가 할당을 했었죠. 근데 그러면은 얘랑 가깝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점은 얘랑 가까울까? 얘랑 가까울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있을 때 이 점은 지금 누가 봐도 얘랑 더 가까운데 결국에는 어떤 애랑 더 가까울까? 이 거리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리는 이렇게 2차원 거리라고 거리를 많이 쓰지만 데이터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측정을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거리들 중에서 보통은 뭐 종은 예트 디스턴스 이렇게 이러한 거리를 이용하지만 다른 거리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는 문제는 우리가 K민즈라는 게 왜 이렇게 계속 평균을 구하고 옮기고 평균을 구하고 옮기고 이런 것들을 왜 계속하면은 이런 것들이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좀 수학적으로 풀어보면은 이러한 반복의 과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within cluster sum of squared error라는 얘네들을 가장 최소화하는 최적화 문제를 푸는 방법이 각각 이러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냥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수학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클러스터, 각각 클러스터 안에 있는 데이터와 그 클러스터 안에 있는 애들의 거리는 최소화하는 이러한 문제를 푸는 최적 방법이랑 이 방법이랑 굉장히 수학적으로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방법을 정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이 서머브 스퀘어 에러라는 측정에서 이 데이터와 데이터 중심점 간의 거리를 가장 최소화한다는 이런 느낌에서 얘네들이 가장 최적화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처럼 평균을 구하고 옮기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결국에는 SSE 가장 데이터와 데이터의 평균 간의 거리를 가장 줄이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데이터와 평균 간의 거리 얘네들을 가장 잘 줄이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최적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코딩은 다음 주에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긴 하지만 코딩의 이 K인지 이 부분을 한번 보자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K라는 거는 우리가 10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수업 시간이 할 수도 있으니까 K개를 일단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초반에 센트로id 초기화를 어떤 방법을 쓸 건지 최대 몇 번 이렇게 옮길지 아니면은 어떤 톨이라고 SSE 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멈출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설정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K민즈 모델을 돌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민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들이 세 개가 있으면 땅이 첫 번째 클러스터, 두 번째 클러스터, 세 번째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똑똑하게 잡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단순하기도 하면서도 가장 또 성능도 괜찮고 해서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클러스터링을 그냥 대충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K민즈를 가장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좀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모두가 알아야 되는 알고리즘이 K민즈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K민즈는 나왔고 K민즈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더 나왔어요. 뭐 K민즈 플러스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들에 대해서 샘플들을 골라가지고 초기값을 잡는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들이 쭉 있을 때 임의로 데이터 샘플에서 초기값을 고르는 거예요. 전에는 초기값을 그냥 아무 점이나 그냥 눈 감고 어떻게 찍어가지고 구했다면은 내가 원래 있던 데이터 샘플에서 구해본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 걔를 초기점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디스턴스, 이 측정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본 다음에 걔네들에 대해서 그 다음 센트로이드도 데이터 중에서 선택하기 위해서 이 확률 분포를 활용해서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초기 계속 센트로이드를 구하는
것들로 방법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거의 동일한데 그냥 초기값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너무 이상한 점들을 잡지 않기 위해서 데이터 샘플에서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도 계속 좋은 것들을 구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K-윈즈 플러스는 혹시나도 여러분들이 K-윈즈를 썼는데 너무 성능이 안 좋다. 초기 값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적용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그냥 한 번만 적으면 뭐 아마 코드가 있을 테니까 간단히 적용을 해주시면은 적당한 클러스터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기 때문에 K-윈즈는 조금 빨리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또 몇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두 번째로 클러스터링에 우리가 클러스터링은 지금까지는 얘네들은 1번, 얘네들은 2번 이렇게 완벽하게 딱 정답을 구했다면은 그것에 조금 대항해가지고 뭐 많이 쓰이진 않지만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소프트 클러스터링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바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하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데이터 샘플들이 하나 이상 클러스터에 포함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애매하게 결론을 내는 이런 것들을 소프트 클러스터링 혹은 퍼지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요. 뭐 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퍼지 얘는 C빈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가 할당을 할 때 데이터 얘가 1번 클러스터인지 2번 클러스터인지 할당을 할 때 완벽하게 하나의 0, 1, 0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는 여기에 있을 확률이 0.1, 여기는 0.8, 여기는 0.05 이런 식으로 좀 확률적으로 y-값을 준다는 확률적으로 결과물의 값을 준다는 것이 퍼지라고 하는 거예요. 퍼지라는 알고리즘은 보통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애매한 그런 것들을 항상 퍼지라 그래요. 퍼지 알고리즘은 뭐 통계에 많이 쓰고 많이 쓰이는데 퍼지라는 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것들을 값 같은 거를 구분하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정답을 좀 두리뭉실하게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들을 대부분 퍼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또 퍼지하게 애매하게 정답을 이런 식으로 것들을 또 퍼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사실상 K-मी즈랑 거의 동일해요. 센트로이드 정하고 소속 확률을 정하고 걔네들을 계속 소속 확률을 거리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게 퍼지 알고리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결국에는 K-윈즈랑 목적 함수도 결국에는 동일한 거고요. 결국에는 데이터와 데이터의 평균, 이 센트로이드 간의 거리를 가장 줄이는 건데 우리가 그 확률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은 이러한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모든 애들과의 거리 중에서 지금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 이 거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보정해주는 확률을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그러니까 버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렇게 될까요? 이 동그라미 스폰 확률이 무조건 높은 거죠. 그러니까 1번이고 우리가 2번 점이라고 해봅시다. 이 전에 K-민즈 알고리즘은 이 1번 점에 대해서도 얘는 무조건 동그라미 속할 거다. 2번 점에서도 무조건 동그라미 속할 거다. 라고 K-민즈는 결과를 내렸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퍼지 FCM 이라는 방법에서는 1번은 지금 여기에 굉장히 가까우니까 동그라미의 속할 확률이 90%, X의 속할 확률이 50%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고 2번은 결국 가운데 있잖아요. 조금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의 속할 확률이 60%, X의 속할 확률이 한 40% 이런 식으로 하는 게 FCM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여기는 빨리 넘어가지만 사실은 잘은 안 쓰입니다. 거의 저는 쓰이는 거 못 보긴 했는데 혹시라도 근데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은 이런 퍼지한 알고리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조금 시행하는 것도 조금 더 계산도 복잡하고, 그리고 보통 expensive라고 하면은 계산이 복잡하다는 걸 우리가 보통 비용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expensive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scikit-learn이라는 곳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안 쓰이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소프트하게 결과물을 소프트하게도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라고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두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배웠어요. 두 가지 알고리즘, 첫 번째 알고리즘은 K-means, 두 번째는 fuzzy C-means 두 가지를 봤는데,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에큐러시 그 모델 평가가 굉장히 명확했죠. 그리고 정답이 있고 정답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쓰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약간 이런 거죠. 이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객관식 문제를 풀면 정확히 내가 몇 점 정확히 바로 나오거든요. 그냥 정답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주관식 같은 거예요. 사실 명확한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평가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얘가 완전 망이든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평가를 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이 클러스터링을 정말로 사용할 수가 있는가, 사용할 수 없는가, 아예 못 써먹으려서인가, 이런 것들은 판단은 최소한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롭게 몇 가지 클러스터를 이렇게 성능을 측정하는 몇 가지들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아까 K-민지에서 봤던 within cluster SSD, sum of error라는 sum of square error라는 거예요. 얘는 뭐였죠? 얘는 우리가 들어서 좀 직관적으로 보면은 바로 좀알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예시가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다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번 1번 방법으로는 우리가 클러스터를 이렇게 잡았어요. 누가 봐도 잘한 것 같죠? 2번 방법으로는 데이터를 이렇게 분류했어요. 이렇게 분류했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봐도 지금 1번은 잘한 것 같죠? 누가 봐도 잘한 것 같고 2번은 못한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렇게 잡는 거랑 위에 아래 이렇게 잡는 거랑 누가 봐도 얘가 좋고 얘가 못한 거 같죠.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가 1번 같은 경우는 이 중심점이 여기랑 이쪽이잖아요. 그럼 중심점 간 거리를 다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를 측정했을 때 이 측정하는 이 within access이거든요. 이 중심점 간의 거리가 아무래도 낮겠죠. 얘는 SSE를 측정해보면 아마 거리가 높겠죠. 중심점이 이쪽이기 때문에. 중심점이 이쪽과 이쪽에 있으면은 얘네들을 측정하면 훨씬 더 거리가 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within SS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점들에 대해서 얼마나 거리를 측정해서 보는 것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측정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K에 따라서 얘네들 다 측정해 보는 거예요. 당연히 K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within SSE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계산에 더 근처에 있는 점들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점점 얘네들이 낮아지겠죠. within cluster SSE가. 그래서 K가 0일 때는 이거였는데 2일 때 정도, 3일 때 정도, 4일 때 정도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적절한 K의 개수를 정해야 할 때는 어디로 할까요? 아마 이 부분을 택하겠죠. 왜냐? 얘에서 K를 하나 늘리더라도 SSE 관점에서는 딱히 이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얘를 줄여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클러스터를 늘리더라도
SSD가 거의 줄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누는 게 아마 좋다고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보통 엘보라고 합니다. 엘보 팔꿈치잖아요. 사람 팔꿈치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확 꺾이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엘보라고 하고 보통 이 부분을 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좀 오래됐지만 그 디멘션 리덕션 할때 우리가 CA 할 때 몇 개의 디멘션을 할지도 제가 이런 엘보 메소드 본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거였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확 꺾이는 그런 지점에 그래프가 확 꺾이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 꺾이는 이러한 지점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클러스터링이 얼마나 잘 됐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또 실루엣 아날리시스라고 하는데 일단 클러스터링은 일반적으로는 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얘네들을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뭐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실루엣이라는 것을 계산하는데 이것도 뭐 비슷합니다. 클러스터 내의 샘플과 다른 점들 간의 모든 거리를 구해가지고 이 샘플과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 간의 거리, 이 두 개 간의 거리를 구해가지고 얼마나 얘네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샘플 같은 클러스터 안에서는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그 다른 애들과는 얼마나 먼지. 그래서 다른 점들과 멀리 떨어진 건 B, 가까이 있는 거는 A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 클러스터 안에 있던 그런 거리랑 클러스터끼리의 거리를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실루엣 코에피션트를 구하면 얼마나 얘가 내 내부에 있는 점과는 가까운지 멀리 있는 점까지는 먼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루엣 치면은 이게 제가 보였지만 이런 식으로 각 클러스터별로 얼마나 각각 샘플에 대해서 실루엣 코에피션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루엣 분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은 세 개가 데이터가 좀 잘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데이터가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됐다고 볼 수 있고 만약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클러스터 간의 얘네들 간에 좀 실루엣 점수가 차이가 나니까 얘네들은 조금 잘 안 된 클러스터링의 예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7쪽에 있는 이러한 형태로 만약 이러한 점들이 실루엣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은 우리가 좀 잘 된 클러스터링의 결과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뭐 클러스터 길이가 다를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고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제가 영상을 올려서 실제로 코딩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리즘 한 2개 배웠고 사실상 뭐 같은 알고리즘 하나 배웠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클러스터링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이라는 걸 배워볼 텐데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에는 K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 줬잖아요.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뭐냐면은 우리가 클러스터 값을 설정해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방법이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입니다. 근데 대신 계산 비용이 조금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뭐 초반에 잘못되면은 수정이 불가능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뭐냐?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아래 데이터 하나하나에 그래서 데이터 하나하나끼리 서로 내가 어떤 애들끼리 가까운지 나랑 누구랑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좀 분집을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모든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나랑 뭐 세상에 무너져도 나랑 너랑 같이 간다. 이런 개념부터 가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뭐 클러스터가 쪼개더라도 무조건 같이 가는 애들을 구하고 얘네들은 또 누구랑 같이 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층적으로 구해가지고
나누는 것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들을 하나하나씩 합치는 방법이 있고 데이터들을 분할하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이 데이터 하나는 이게 데이터 하나하나예요. 이 데이터 하나하나들만의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서 뒤에서 제가 좀 직접적인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릴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리라는 개념이 비슷합니다. 클러스터링은 기본적으로 거리예요. 나랑 같은 애들은 나랑 내 짝꿍은 나랑 계속 같이 나랑 어디에 가더라도 클러스터를 같이 가고 나랑 멀리 있는 다른 클러스터 거리라는 것이 중심인데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재밌는 게 이 조그만 클러스터 간의 거리들도 구해야 되는 클러스터끼리도 합쳐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와 이 클러스터 간의 거리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우리는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보라색 점과 이 갈색 점 두 가지 간의 거리를 측정할 때 가장 가까운 애들의 거리를 이 두 클러스터 간의 거리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가장 먼 애들끼리의 거리를 이 두 클러스터 간의 거리로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거리라는 것을 할 때 와드라는 방법이 있는데 와드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 분집 간에 이렇게 약간 데이터 분집 크기로 조정을 해줘가지고 데이터들 간에 얼마나 거리를 측정하는 이러한 방법이 분집 간의 평균 간에 구하고 개수로 나누라고 하는 방법이 와드라고 해가지고 분집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와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쪽과 33쪽의 거리는 왜 배웠냐? 우리는 기존에는 데이터들 간의 거리만을 했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집 간의 거리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분집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32쪽도 있고 32쪽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정을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모든 샘플 간의 거리를 계산해서 거리 행렬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D랑 같이 이어서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데이터 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를 제가 비슷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점이 4개가 있는데 이 점이 딱 안 이루어졌네. 이렇게 있을 때 지금 A, B가 굉장히 가까워 있고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고 그러면은 B가 여기 있고 A랑 B랑 보이고 B랑 보이고 C랑 D랑 보이고 C는 없지. C는 A랑 B 사이 뭐 C가 이 정도에 있겠네요. 더 크게 A, B,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한번 해본다고 해봅시다. 그럼 1번 거리 행렬을 만들어야 돼요. 거리 행렬을 만든다는 거는 가까이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같은 그림입니다. A, B 간의 거리는 2, C, D는 3, A, C는 7, 그리고 A, B는 거리가 20이고 B, D는 거리가 25, 거리는 10 이런 식으로 거리를 우리가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제 이 네 가지 인스턴스에 대해서 각각 지금 네 개잖아요. 그럼 네 개 중에서 플러스 세 개로 합쳐라고 만들어 해보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묶일 애들을 일단 뭉쳐봐. 그냥 클러스터링을 한다면은 가까운 애들끼리 서로 뭉쳐야 되잖아요. 가까운 애들끼리 뭉치면은 일단 뭐가 뭉칠까요? A랑 D랑 지금 제일 가깝죠. 그러면은 A랑 D는
세상이 무너져도 같이 가는 애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클러스터를 나눠도 얘네는 같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얘네들을 한 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거리가 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럼 AD는 이제 묶였어요. 이제 한 몸이에요. 이제 AD가 한 몸으로 묶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만약 나누면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해서 거리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AD가 묶였죠. 그럼 AD랑 B랑 C랑 거리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AD랑 B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데 우리는 지금 AD와 B 간의 거리를 20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D와 B 간의 거리를 측정할 때 가장 가까운 거리를 사용해서 AD와 B 간의 거리는 20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고 BC, 뭐 AD랑 C는 3, BC는 거리가 3 이런 식으로 거리가 측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얘네들에 대해서 그 다음엔 선생님이 뭐라도 이제 또 같이 가는 애들은 A, B랑 C가 같이 되겠죠? 왜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A, B랑 C랑 합쳐지고 그 다음에 D랑 합쳐지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거는 일단 가장 먼저 제일 지금 거리가 가까운 거는 A, B, 그 다음에 또 가까운 게 C, B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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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지는 거죠. 왜냐? 얘네가 가깝고 그 다음에 얘네가 가깝고 그 다음에 얘네가 가까우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덴도그램을 그린 다음에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플러스 두 개로 나눠 라고 하면 어떻게 나눠질까? 지금 얘네들은 클러스터가 4개, 이 4개로 쪼개지지 않는 이상 무조건 같이 가는 애들이. 그렇죠? 그럼 클러스터 3개로 나눠 하면 어떻게 될까요? A, B가 한 그룹, C가 한 그룹, B가 한 그룹 이렇게 보이겠죠? 플러스 2개로 나눠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더 가깝죠. 그러면은 A, B, C, D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른다 그러면 플러스 2개로 자르면 여기서 잘라서 한 그룹, 두 그룹. 클러스터 K는 뭐 이렇게 하면은 K는 3, B는 A, B, C, B. K는 4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하나하나 쪼개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을 대칭화시키는 거죠. K가 1, 2, 3, 4일 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계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hierarchical clustering. hierarchical이라는 게 약간 계층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계층화되어 있다. 계층적 클러스터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 거리 계산 당연히 해야겠죠. 모든 샘플 간의 거리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애들 진짜 세상에 보내도 같이 가는 그런 애들끼리 클러스터별로 하나의 뭉탱이를 놓고 그 다음에 걔네들 간에 합치고 다시 합치고 계산받고 합치고 바뀌고 계속 이것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런 그림을 데이터가 뭐 100개라도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가지고 K가 몇 개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에 연산으로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뭐 이 부분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여기는 이 블로그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를 좀 보면은 좀 실질적인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도 파이썬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 안에 가장 가까운 애를 원행들 가지고 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덴드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나눌지 얘네들 간에 얼마나 가까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이제부터 이제 쭉 배웠으니까 다시 이 부분을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K는 2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잘라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 클러스터 1, 클러스터 그 다음죠. 그럼 클러스터를 한번 3개로, 4개로 나눠볼까요? 4개로 나누면은 컷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여기서 컷을 해야겠죠? 지금 느낌에. 그러면은 클러스터 하나, 클러스터 2개, 클러스터 3개, 클러스터 4개.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번에 이렇게 쭉 연산을 해도
클러스터 개수에 상관없이 모든 결과물들을 다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이 hierarchical clustering이라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32쪽 얘랑 얘는 뭐냐?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점들 간의 거리가 아니라 이 군집과 이 군집 간의 거리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아까도 봤죠? 이 군집과 C와의 거리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애들을 기준으로 할지 가장 먼 애들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전반적인 평균을 쓸지 이런 것들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몇 가지를 정의를 해주면은 지금 하이라키컬 클러스팅에서는 거리라는 개념을 정의만 해준다면은 우리가 적당하게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이었고요.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 데이터가 1000개면은 1000바이트 다 계산하고 1000바이트 한 다음에 그 1000바이트 두 개 붙이겠죠. 그럼 또 999 곱하기 999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계산이 계속 들어가지고 데이터가 많으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하이어티컬 클러스터링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또 봐야 하는 게 네, 여기까지 봤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하이어티컬 네, 하이어티컬 클러스터링 위에서 K-빈지 마지막에 저는 DB 스캔이라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일반적인 클러스터링, 이거는 계층적. 3번은 분포를 고려한 것을 DB 스캔이라는 방법인데요. DB 스캔은 좀 재밌어요. DB 스캔은 왜 나왔냐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어떤 예시가 있냐면은 먼저 보여드릴게요. 소문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만 내가 보여줄 것 같긴 한데 소문 데이터라고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있어요. 위에서 하나, 아래분, 이 반달처럼 생긴 이런 것들 소문 데이터라고 하는데 얘는 K민지로는 정말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K민지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선형으로 어떤 점과 가까운지만 따지기 때문에 K민지로 그걸 분류하면 결과가 왼쪽처럼 나와요. 누가 봐도 굉장히 안 좋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위, 아래 이렇게 봐야 되는데 K민지는 아무리 해도 얘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걔는 비선형적인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K민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많은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DB스캔이라는 방법입니다. DB스캔은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친구를 정하는 그런 거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알고리즘이라고 돼 있어서 좀 재밌는 알고리즘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DB스캔은 이상치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장 큰 특징이 얘는 K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적당히 너는 한 3개로 되면 좋겠다 라는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상치를 빼버리고 너는 너무 이상하다. 너는 그냥 빠질게. 그래서 걔네들을 제외하고 만들어주는 것이 DB 스캔이고 클러스터의 밀도, 분포에 따라서 클러스터를 보기 때문에 아까 같은 기하학적인 복잡한 모형도 잘 찾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약간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친구 정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좀 있는 알고리즘인데 일단 데이터 포인트들을 한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설명할 때 데이터에서 민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친구 개수예요. 한마디로 내가 내 근처에 친구가 예를 들어서 3명, 3개 이상이면 얘는 코어 포인트예요. 코어 포인트는 뭐냐? 한마디로 우리 요즘 말로 인싸 같은 느낌이에요. 얘는 완전 인기쟁인 거죠. 내 주위에 사람도 많고 내 안에 완전 많은 게 코어 포인트. 약간 인싸예요. 근데 코어 포인트에 있는데 이웃하는 점보다 적다면은 얘는 네이버링 포인트로 갑니다. 네이버링 포인트는 그러니까 인싸랑은 친구인데 얘 자체는 그렇게 친구가 많은 애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도 없는
그런 애들은 노이즈 포인트.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약간 왕따 같은 혼자만의 마이웨이를 가는 친구들 세 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봤을 때 1번 코어 포인트는 완전 친구가 많은 그런 애고요. 코어 포인트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점이 있을 때 내가 입실론 어떤 반지름이 있을 때 내 주위에 친구가 예를 들어서 5개 있다. 이런 애들은 코어 포인트라고 하고 이거는 네이버 네이버 포인트. 얘는 한마디로 그냥 요즘 말로 인싸 느낌인 거고 얘는 인싸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죠. 예를 들어서 어, 얘가 얘가 코어면은 얘가 네이버링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포인트. 얘는 자기 자체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얘 안에서는 코어랑은 가까워. 걔네들은 네이버라고 볼 수 있고 혼자 있는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얘는 한 번은 얘는 노이즈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코어 포인트들은 한 클러스터링이에요. 코어 포인트는 독립된 클러스터를 가지고 입실론 안에 여러 포인트가 존재하면 걔네들도 분실이.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이 DB 스캔 알고리즘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시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죠. 지금 민 포인트를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친구가 이 거리 이내에 친구가 3명 있으면은 나는 인싸로 규정한 거예요. 얘는 코어 포인트죠. 왜냐? 내 주위에 3개가 있기 때문에. 얘도 코어 포인트죠. 내 주위에 3개가 있고 얘도 코어 포인트죠. 엡실론 내에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코어 포인트일까 아닐까요? 얘는 코어 포인트가 아니죠. 얘는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얘는 주위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코어 포인트가 아니고 노이즈 포인트죠. 얘는 얘도 주위에 거의 뭐 2개밖에 없는데 얘는 왜 네이버 포인트냐? 얘는 최소한 코어 포인트랑 친구기 때문에 코어랑 친구기 때문에 얘는 네이버가 되는 거죠. 얘는 네이버, 노이즈, 코어 포인트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DB 스캔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있는 점을 알고리즘을 적용해 본다고 합시다. 엡실론 이만큼 크기고요. 그랬을 때 저는 민 포인트는 4로 설정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코어 포인트가 됐죠. 입실론 내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를 한번 측정해 보고 노드 포인트가 네이버 포인트 같은 거예요. 그럼 얘를 봤어요. 얘는 코어랑은 친구인데 얘 자체로는 네 개가 없기 때문에 얘는 보더 포인트이고요. 얘는 뭘까요? 얘도 코어 포인트죠. 얘도 코어 포인트, 얘도 코어 포인트. 그러면 얘네들은 한 군집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의 코어, 얘도 코어니까 이 두 개의 코어를 인싸 두 명을 병합을 해서 얘네들은 다 파란색이 되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코어 포인트는 아니죠. 왜냐? 얘는 얘 기준으로도 안 들어가고 얘 기준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네이버링 포인트 약간 얘네들만 친구기 때문에 얘네들은 버려지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노이즈로 돼가지고 결론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얘도 아마 측정해 보면 들어가나요? 네, 아마 얘가 또 4개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얘도 이렇게 하면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해지고 얘는 노이즈 포인트. 얘는 그런 알고리즘이 DB 스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런 투문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면은 우리가 K민즈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잘 못하거든요. 근데 아글로머레이티브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고 이거는 하이어키컬이랑 같은 거예요.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도 못하는데 우리가 DB 스캔을 쓰면은 이렇게 잘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 스캔과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제가 네, 어떤 게
원래 깜빡하고 한 것도 있는데 예, 움직이는 걸로 제가 바꾼 게 있거든요. 아, 이거 저 우리 이 그림이었는데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영상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DB 스캔은 구하는 방법 이렇게 구해지는 경우죠. 이렇게 이 점들을 가지고 이 원을 기억하면서 이 원에 속하는지 이 원에 속하는지를 해서 원에 속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지나가는 거.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은 이렇게 구해지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점들은 빨간색 이 원형 이 원을 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겠죠. 여기까지 쭉 돌고 그다음 얘네들은 없으니까 새롭게 얘네들 측정해서 이 코어 포인트 잡고 그다음에 코어 포인트 잡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있지만 얘네들은 모든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노이즈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네, 결론이 이런 식으로 원형을 그려가면서 쭉 그려지고 얘네들은 포함이 안 되니까 얘네들 쭉 그려보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클러스터 이렇게 네 개랑 노이즈 포인트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개친적 클러스터링, DB 스캔 이 밀도를 반영한 클러스터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DB 스캔을 쓸 때 그러면 우리가 항상 파라미터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 사실 파라미터 때문인데 파라미터는 그러면 크게 뭐가 있을까요? 두 개겠죠. 이 원, 친구의 범위를 원을 뭐로 할지, 얼마나 크게 할지, 원의 크기랑 그다음에 코어 포인트를 인자를 정리할 때 친구 몇 명을 기준으로 할지, 친구 두 개로 할지, 세 개로 할지, 친구를 10명으로 할지, 친구 개수랑 그다음에 내 친구의 범위, 거리 그 두 가지만 결정하면은 이렇게 적당한 형태의 클러스터링을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통은 K인지 진짜 제일 많이 쓰고 제일 단순해서 얘 제일 많이 쓰고 얘가 못하는 좀 복잡한 거는 DB 스캔을 많이 쓴다. 그리고 K를 모르겠다. 그럴 때는 하이로키컬을 쓴다. 한 이 정도로 실제 현업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걸 많이 배웠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결국에는 K빈지다. 왜냐하면 제일 간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K빈지를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좀 비선형적인 관계에서는 DB 스캔을 사용하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어 포인트, 보더나 네이버링 포인트, 그리고 노이즈 포인트 세 가지로 점들을 분류해서 나가는 것이 DB 스캔이고 이런 특징이 K를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상치들을 노이즈들을 잘 제거해주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 배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 어떻게 잘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냥 좀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클러스터링은 성능이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능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 그래서 딱히 이거의 성능을 막 향상하는 데 사람들이 막 많이 연구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뭐 많이 쓰이는 거는 예를 들어 기업 같은 데서 고객군을 분석할 때 1번 고객군, 2번 고객군, 고객군별로 내가 어떤 뭐 전략을 다르게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클러스터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주 이틀은 휴강이니까 여러분들 네, 편하게 집에서 유튜브로 네,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